자, 그 다음엔 이제 이 와중에서 그런데 독재를 마지막에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주춧돌 중에 하나를 빼버린다고요. 뭐냐면 경제 투명화, 납세 투명화예요. 경제가 불투명하고 납세가 불투명해야 독재가 유지됩니다. 보세요. 미얀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지금 저지경 났잖아. 왜 그래? 군부가 지들이 특권 차지하려고 경제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그 짜트라고 부를 거예요.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5, 16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의 짜투 환율과 시중에서의 짜투 환율이 200배 차이나. 다시 말하자면 달러 교환권 5만 불짜리 하나 받으면 그냥 5만 불 현찰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짜트다. 시중에서는 암달러 시장에서 1000짜트고 1달러에. 그럼 자기는 시중으로 가져가면 5만 달러면은 5천만 짜트가 필요한데 그냥 25만 짜트 뭐 시중에 가서 밥 몇 개 사 먹을 돈 그것만 만들어서 이렇게 은행 가져가면 5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 달러로. 그러니까 그 자원 다 헤쳐먹고 그 달러 그렇게 다 헤쳐먹으려고 경제를 무지하게 부패하고 불투명하게 유지한 거예요. 지금 시진핑 보세요. 경제 살릴 수 있는 길이 다 있으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고 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다 문 닫아 걸고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그게 독재의 논리예요. 원래.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뭐 경제개발, 중화학공업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굉장히 교만한 놈이거든.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그 인생 살았으면 그 정도 똑똑하면 그건 해야지. 일제도 겪어봤잖아. 만주에서 일제가 어떻게 그 급속하게 공업화 추진하고 인프라 까는 거 다 눈으로 봤잖아. 공산주의자였다며. 그럼 레닌의 불균등 발전론 그게 인프라와 중화합 공업화를 우선한다라는 노선이에요. 레닌의 불균등 발전론이. 그거 잘 알 거 아니야. 백모도 읽었구만. 그 다음에 저기 6.25 때 군수했잖아. 그럼 미국의 물류나 그 물자나 그런 그 물질적인 힘 이거 잘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명석하잖아. 그럼 제도를 잡아야 된다. 표준화 시켜야 되고 한글 전용 시켜야 되고 관료 체제 다듬어야 되고. 그럼 나라를 걱정하면 그러긴 하네. 당신 애국자야.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뭐 어떤 반열엔 못 올려놓겠어. 굉장히 스마트한 애국자야. 헌신적이고. 그건 인정해. 근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졌다. 저건 족탈불급이다 하는 게 저거예요. 자기 독재 권력의 핵심적 주춧돌 두 개를 77년에 하나 빼고 79년에 하나 뺍니다. 그 두 개인데 주춧돌이. 그 하나가 부가가치세예요. 이 경제와 납세를 투명하게 한다라는 건요. 독재 권력으로서는 스스로 독약을 먹는 겁니다. 79년 거기다 그게 뭐 인기라도 좋으면 말을 안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10%를 그냥 정부에 뺏기는 거야. 안 뺏기겠다고 들고 있으면은 이건 아주 극악무도한 탈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정상적인 장부를 정리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뭐 100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익을 낮춰가지고 내가 50억만 냈다. 그럼 법인세 탈세는 50억만 더 내면 돼요. 탈루라 그러지. 절세 실패지. 그런데 부가세는요. 이건 탈세가 아니야. 이건 절도야. 왜 그러냐. 원래부터 정부한테 낼 돈을 자기가 고객한테 받아서 갖고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법인세 자료는 보관기간이 5년이에요. 부가세가 5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민법상 채권 채무 시효랑 똑같습니다. 10년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금이야. 이게 세금이라기보다 징세 대행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중간에 공급자들이 징세를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공급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 제조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 눈에서 불이 나오지. 박정희 이 개땡땡 이게 뭐 갑자기 10%를 뺏어가?
11분의 1, 9%좀 넘죠. 이 개땡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979년도 부마항쟁의 슬로건이 유신철폐가 아닙니다. 이 얘기 별로들 안 하는데 난 많이들 알려야 된다고 봐요. 이 슬로건이 부가가치세 철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재원이 딱 확보가 되는 거잖아.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 자체 재원을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때리게 되면 이제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그 면제업종 싹 빼고 나머지 특히 공산품 중심으로 해서 또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의 10%가 이제 정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비에 붙는. 그래서 이 재원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붙어져 나가는 사슬이 우리나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무섭습니다. 이 부가가치가 붙어져 나가는 사슬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되면 내가 정부를 대신해서 고객 사이드에서 받은 부가세랑 내가 물건이나 뭐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사업체에서 구매를 위해서 지불한 부가세랑 그래서 받아놓은 거에서 이미 내 지불한 거 빼가지고 차액을 신고하잖아요. 이게 저런 컨셉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사슬이 점점 더 투명해진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투명해졌냐? 77년부터 78년부터 투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부터. 꼼지락달싹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범법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그 후에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주식실명제가 붙어버렸잖아. 그리고 신용카드. 요새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4천 원 내는 거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미안해서 현금을 좀 갖고 다녔는데 코로나 때부터 좀 위생상의 이유 때문에 그냥 카드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뭐 사람들이 1,000원짜리 뭐 900원짜리 사고도 카드해도 아무 싫은 내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융합이 되니까 조직범죄의 기반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음성 경제가 커야 지하 경제가 커야 조직범죄가 활개를 칩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저게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박정희 대통령은 부가세 때문에 정부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불교 정화 때문에 정부가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이 크고 원한을 많이 사는 그런 정책이에요. 저게.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뭐 우남과는 급은 다르지만 정치적 성자다. 폴리티컬 세인트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인들이 저러기 쉽지 않아요. 자기의 그 정치 권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면서 남들한테 원한을 살 짓을 해. 아유,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쉬운 일 아닙니다. 자, 8번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79년도 1월 1일 날 카터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죠. 오늘부터 미국이 아는 중국은 중공 하나뿐이다. 예. 그리고 대만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불법적으로 파기하죠.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그게 왜 불법이냐? 예, 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批准이 의회를 통과했으면 파기도 의회를 통과해야지.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려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기냐면 말이죠. 이거 이제 79년도 1월 1일 한 15일 전에 12월 중순에 12월 15일쯤에 이른바 미중 공동성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근데 저는 그런 공동성명은 처음 봤어요.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는. 황당해. 희한한 공동성명이에요. 다시 보고 다시 봐서 어떻게 이렇게 써놨지? 공동성명이에요. 자, 미국과 중국의 공동성명을 하는데 I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나. 카터가 나 카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공동성명이면 미중 양국은 항상 주어가 그렇게 깔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페이지 가면 나라고 돼. 이게 페이지가 두 개인데 저 첫 번째 페이지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황당한 게 있어. 이거 뭐냐면 명색은 공동성명이에요. 근데 중국이 원하는 건 앞 페이지에 다 들어있어 이미. 야, 뒷 페이지가 네가 네 국내용으로 네 마음대로 써 이 자식아 하고 중국이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용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 페이지엔 중요한 거 다 있는데 무슨 수필 쓰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만 사람들의 그 뭐 웰빙이 뭐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을 않게 할 것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잔뜩 있어. 그런 그 말하자면 처량한 얘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성명이라 그러면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 당시에 누구였나? 화국봉이 되나? 중국의 79년도네. 78년도 12월 15일, 79년도 1월 1일. 중국의 국가 주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공동성명 안에 바이스 프리미어 등시아핑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저때 등소평이 부수상이었구나. 부수상. 그러니까 공식 직함이 굉장히 낮아요. 79년도 12월, 78년도 12월, 79년도 1월 달에 등소평의 공식 직함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공식 직함이 낮아. 아니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부수상하고 같이 공동성명을 하면서 공동성명 안에 등소평 이름이 거론이 되고 내가 등소평을 초청할 거다. 그게 아이. 그런 공동성명 나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게 화급하게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저 78년도 12월 15일에 사인했다고 하는 미중 정상화라는 게 무지하게 문란하게 일이 저질러졌어요. 저 왜 저렇게 문란했지? 조금 있으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죠. 미중 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미 패권국인데 왜 패권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을 비동맹의 리더로 왜 띄워주냐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미중 양국은 제3국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협상하지도 제3국을 겨냥한 공동보조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저는 저것도 중국이 요구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저런 구절은 저게 구절을 보면요 잘 이해가 안 가. 영어 자체가 내가 한참 들여다보고 저 뜻이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중국더러 미국이 너 말이야 너 나서서 저기 베트남 좀 끌어안쳐.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혹은 너 나서서 뭐 좀 해. 뭐 이런 요구할까봐. 근데 실제로 이거 해주고 등소평이 충성맹세하지. 그래가지고 이 미중 수교하자마자 그리고 바로 79년도 2월 달에 베트남한테 전쟁 걸어가지고 코피 나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 베트남에 복수해 준 거야. 형님 나 잘했지? 얘 미워하지? 내가 좀 패줄게. 아휴 카터 이거.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요. 미국은 중국은 하나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다. acknowledge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 앞 페이지가 이게 중국이 받아들고 싶어 했던 거거든. 여기에 다 미국의 항복 문서야. 이 앞 페이지가 전부 미국의 항복 문서예요. 이 포인트들이. 그리고 뒷 페이지에 가면 카터가 나 하면서 타이완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수필이야. 뒷 페이지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네가 국내 정치용으로 페이지 2번에 주어를 뭐를 쓰던 수필을 뭐를 쓰던 우리는 너 모르겠고 우리가 요구하는 요 첫 번째 페이지 이거야. 알았지 카터? 그러고 채간 거야. 그래서 이 군사지정학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이다. 그럼 조약문을 읽어봐야 돼요. 진짜로. 뭐 미일 안보 조약이다. 그러면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읽어보면 상호방위 조약과 안보 조약은 완전히 다르구나. 이걸 알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피보호국이고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한다예요. 그것도 일본의 안보뿐만 아니라 영내 안보를 위해서.
이거는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읽어봐야 돼요. 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읽어보지들을 않고 좀 엉터리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이거가 문제인 거예요. 자, 미국이 이제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한테 이제 거의 뭐 아작이 난 거 아니에요. 국력을 소진을 하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동 석유가 끊기면 골로 가는 상태 아니야. 절대적으로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혈맹, 어느 정도 혈맹이냐면요. 욤키프르 전쟁 때 이란이 거기에 조인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패는데 이란은 이름을 안 올려요. 미국의 혈맹이야 진짜로. 이란의 팔레비. 이란의 팔레비죠. 독재왕. 그 사람은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두 개를 안 줘서 골로 간 거예요. 하나는 국민들은 공화국을 원했었는데 그걸 안 줬어. 두 번째로 국민들은 이슬람을 원했는데 그걸 안 줬어. 세속화를 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공화국을 내세워서 세속화했으면 돼. 근데 공화국도 안 주고 이슬람도 안 주고 그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비가 계속 골로 간 거지. 네, 둘 다 안 줘갖고. 네. 그러니까 그 팔레비 쫓아낸 애들은 이슬람 공화국 둘을 결합해서 이름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이 이란 혁명이 1년 동안 벌어집니다. 굉장히 잔인한 혁명이에요. 팔레비가 사람 많이 때려 죽였어요. 78년도 초부터 벌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혁명으로 자빠진 게 79년도 1월 달이거든요. 1년 내내 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겁한 거예요. 야, 중동에서 큰일 났구나. 우리 석유 다 날아가게 생겼네. 야, 빨리 중국 잡어. 카터가 겁에 질려가지고 이 겁쟁이 땅콩 농장 주인이. 야, 중국 잡어. 그냥 아무거나 빨리 해서 일단 관계 정상화해. 빨리. 야, 그 8년 동안 우리 뭐 하고 있었지? 관계 정상화해. 8년이라는 건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상위분사국 된 다음에 8년 걸렸거든요. 79년도 1월이니까. 이러면서 제2차 오일 쇼크가 옵니다. 이게 이제 살벌한 거죠. 79년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망하는데 딱 몰린 거예요. 그때 돈으로 배럴당 30몇 불 갔으니까 그때 그 포드 웬만한 가정용 차 신형이 뭐 한 5, 6천 불 할 때요. 한 5천 불 할 거예요. 좋은 차들이. 포드 올즈모빌, 시보레 이런 거 미국 현지에서 석유가 한때 배럴당 30몇 달러 가는 거예요. 살벌한 거죠. 이게 이제 이란이 지금은 안 그런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 원유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 전에는 사우디가 1위, 이란이 2위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 나고 나서 사우디 이란 하루 1,500만 배럴이 하루 600만 배럴로 주저앉아요. 이게 지금 그 하루 배럴 공급량이거든요. 위에 빨간 선이 사우디고요. 아래 빨간 선이 이란이고요. 파란 선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1,700만 배럴 이렇게 되잖아요. 1,500만 배럴. 70년대 말, 75년도, 77년도 뭐 이럴 땐. 근데 이게 그냥 주저앉잖아. 그러니까 79년도서부터 80, 81, 82. 두 개 합치면 저 80 한 3년도쯤 두 개 합쳐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만 배럴에 한 400만 배럴 하니까 600만 배럴이구만. 뭔 일 나겠냐고요. 세계 1위 석유 공급 국가와 세계,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때 돈이나 벌지 그러고서 그냥 확 줄여버린 거예요. 이란은 안 나가는데. 뭐 앞에 페르시아만 불안하고만 내가 왜 그 바로 건너서 왜 석유 많이 내? 나도 안 내. 그래가지고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거지. 그 79년이죠. 우리 골로 가는 거라고 지금 이 상태가.
예. 자, 이렇게 죽을 자리에 갔는데 아까도 보세요. 77년도에 이제 카터 집권에서 죽을 자리에 가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재 권력의 붕괴를 불러오게 되는 독재 권력의 주춧돌을 빼버리잖아. 경제 불투명성, 경제 불투명성, 세금의 불투명성이라는 주춧돌을 빼버린다. 그래서 세금과 이런 걸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부가세로. 79년도 나라 죽을 자리로 딱 들어가니까 그해 초에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던 또 하나의 주춧돌을 빼버려요. 그게 뭐냐면 정부 주도 투자 관치금융입니다. 그 주춧돌 계속 쓰자고 주장한 게 남도구고요. 성장론. 그거 빼고 시장 논리를 많이 중시해야 돼라고 한 게 안정화 정책이에요. 안정화 정책 그럼 사람들이 모르죠. 이거는 정부 주도 관치금융. 지금 중국은 아직도 정부 주도 관치금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 투자 관치금융. 우리는 시장 주도 투자 민간금융으로 이행을 시작을 해요. 그때. 그 안정화 정책이에요. 시장 주도 투자 민수시장 중심으로 우리가 이행을 한다고. 대단한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독재 권력의 독재 권력, 권위주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주춧돌 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일을 한 거야 스스로.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